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마케팅 창업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주력 분야가 이제 마케팅 창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랄 협동조합은 제가 이제 태동 전부터 우리 윤석희 이사장님을 이제 뵙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죄송하게도 많이 못 나왔었어요. 너무 죄송한데.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서 뵈니까 그랄이 너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사장님의 에너지와 우리 감독님의 그 열정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열정이 공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어쨌든 너무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네. 어쨌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맡아달라고, 맡으면 어떻겠냐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일기하면 굉장히 아날로그 하잖아요. 누구도 일기에 대해서, 어머, 일기가 뭐야? 궁금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일기야?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럼 우리 미래의 일기는 어때야 될까? 이 시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인공지능과 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준비해온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일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글리 신드롬 들어보셨나요? 모글리 신드롬. 네, 모글리 신드롬. 네, 힌트. 예, 이게 뭘까요? 이게 모글리 신드롬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늑대소년 아시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늑대가 키워가지고 이 소년이 어떻게 됐나요? 네,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늑대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늑대소년이다 라고 알고 계신데요. 이 늑대소년이 한 건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숭이가 키운 소녀도 있고요. 그리고 뭐 들개한테 키움 당한 인간도 있고요. 닭장에서 자란 소녀도 있고, 뭐 새가 키운 소년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그 늑대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발견이 된 이후에 당연히 사람의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해피엔딩? 아니면 새드엔딩? 새드엔딩? 왜요? 왠지 해피엔딩이면 문제 안 냈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10대를 넘기지 못하고요. 다 죽었어요. 제일 많이 산 아이가 17살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인데 갑자기 사람처럼 살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는 많은 어떤 스트레스와 부작용에 대한 부적응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늑대나 동물에게 길러진 인간은 결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러면서 사람이 뭐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환경 적응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이 모글리 신드롬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영화 얘기 한 편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헐하고 그 미드인데요. 여기 이 남자가 누구냐면, 혹시 여기 앞에 불 하나 끄는 게 낫지 않을까요? 될까요? 잘 보이세요? 아, 네, 보이시면 괜찮습니다. 네. 이 허라는 미드의 남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의 직업은 뭐냐면,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자, 왜 편지를 대신 써줄까요? 사람들이 편지를 못 쓰니까. 그 예를 들면 제가 윤석희 이사장님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제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글로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래 사회에는 글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직업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있잖아요, 윤석희 이사장님한테 감사하다는 그 메시지로 편지를 써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런 직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미래 사회에서, 감정 표현이 없는 미래 사회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의 가정은 어떠냐면 와이프도 있고 일을 하고 아이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조차 와이프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서로 바쁘다 보니까 이 집에는 그 사만다라는 가사 도우미를 들여놓게 되는데 이 가사 도우미가 아이들도 키우고 이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가사 일 있잖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엄마들이 하는 일들을 이 사만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냐면 엄마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냐면 사만다 그 로봇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 이 사람도 아내 대신 그 사만다라는 그 가사 도우미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고 뭐 영화상으로는 이제 둘이 이제 잠자리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 사만다가 이제 그 초지능적인 인공지능이죠. 완전 사람 같은 이 사만다가 나도 나를 찾아서 떠나겠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속한 가사 도우미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개인의 어떤 삶과 나의 어떤 그 인격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떠나면서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에이 그런 거 있어. 드라마지. 드라마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일어날 것 같으세요? 네. 엄청 여러분들은 많이 정보에 열려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드라마를 처음 보고 접했을 때 그때는 지금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했었어요. 진짜 저렇게 된다고? 에이, 설마 이랬었는데 지금 몇 년 안 지났는데도 지금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인트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그 진행할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뭔지 일단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것이 일기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기와 생각해 봐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오늘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식상하잖아요. 또 4차 산업혁명이야. 맨날 듣는데. 자, 근데 누군가가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네, 설명할 수 있어요. 진짜 아는 거래요. 4차 산업혁명 다시 한번 볼게요. 4차 산업혁명에 누군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네 번째 일어난 혁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인간이 지금까지 인류가 지내오면서 혁명을 거쳤는데요. 지금이 네 번째 혁명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만약에 이 다음에 또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그렇죠. 5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일어난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인데요. 좀 특성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죠? 에너지, 증기기관차.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물레방아, 지렛대 이런 것들에서 사람의 힘을 약간 그 좀 올리는 정도 그랬었는데 1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 증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절대 굴릴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무게의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동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뭘까요? 2차 산업혁명인데 2차 산업혁명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 네, 전기. 전기가 개발되면서 뭐가 될까요? 자동화, 자동 생산. 이제 공장을 막 돌리는 거예요. 이 증기기관의 특징은 뭐냐면 저장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저장이 안 돼요. 석탄을 뗄 때만 굴릴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전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컴퓨터. 네,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그때 정리해고의 기준이 뭐였나요? 네, 쉽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회사 조직 내에서 살아남았었고, 컴퓨터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예요. 컴퓨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여기에서 정보화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지능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무인화예요, 무인화. 이제 기계도 사람처럼 지능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그냥 알아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는 패권 국가가 어디였죠? 영국.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었고, 2차 산업혁명 때 패권 국가는 미국. 그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었고, 우리나라는 3차 산업혁명 때 여기 놓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패권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보화 기류에 잘 탔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급부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패권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어쩌면 2030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를 중국이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곧 그 시대의 기술을 제패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도 잘 기류에 편승할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계속 노력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은 네 번째 일어난 혁명이고, 특징은 뭐다? 무인화, 자동화다라고 정리하시면은 잘 정리하신 거라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요. 자, 4차 산업혁명 기술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기술. 네?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AI. 그렇죠. 지금 우리가 AI 할 거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드론. 네, 맞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정리하면은 대표적인 기술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리고 드론, 5G, 6G 지금 한다고 하죠. 그리고 블록체인, 실감형 미디어, 가상현실 얘기하는 거죠. AR, VR, 그리고 로봇, 대화형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기술이고요.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 믹싱이 돼서 연계가 될 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될까요? 고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마나 같은 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저 기술들 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 기술들을 한번 사람으로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술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연결성이 되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은 무인화니까 사람의 기능을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자, 인공지능은 뭐죠? 뇌. 그죠? 사람처럼 기계가 생각하는 거니까 인공지능 얘기하면은 사람으로 치게 되면은 뇌 쪽 얘기를 하는 뇌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청각, 그다음에 시각, 얘는 뭐가 될까요? 말하고 하는 것들. 이건 뭐죠? 대화형 플랫폼. 여러분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아리야, 11번 틀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걔가 아리야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알아듣는 거예요. 음성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1번 틀어줘. 그러면 네, 11번을 틀었습니다. 라고 걔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인간의 말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걔가 다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형 플랫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듣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뭐냐면요. 요게 됐는데 문제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아까 사만다가 가사 일을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동력이 있어요. 다이나믹 해야 되는 거죠. 관절, 움직이고, 달리고, 뛰고, 점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의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점프했다가 착지를 하는 게 우리는 되게
뭐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로봇으로 그 기술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관절 이렇게 마디마디 굽혀지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잡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로봇 기술은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을 얘기를 한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면은 IoT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 사물에다가 지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그 용접봉이 그냥 용접을 띠리릭 이렇게 했다면은 그냥 사람이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IoT는 뭐냐면 용접봉이 이렇게 거기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용접봉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몇 도의 온도로 몇 초로 어떻게 갔는지 그런 것들을 다 뭐죠? 정보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쟤는 뭐냐면 모든 사물에 센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드론, 무인 비행체잖아요. 그죠? 지금 비행기는 뭐죠? 유인 비행체잖아요. 쟤는 뭐냐면은 무인, 사람이 타지 않아도 제가 여기서 부산을 가라고 입력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사람이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될 거는 뭘까요? 통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거 옛날에 스카이라이프 있잖아요. 그거 고속버스에 타고 가면은 막 가다가 잘 나오다가 다리 밑에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끊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G나 6G 이게 안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아무것도 구현될 수가 없어요. 자, 드론이 날아가다가 통신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나요? 자율주행을 막 하다가 통신이 안 돼. 교통이 안 돼. 예를 들면 시그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은 통신. 5G, 6G 더 빨라지겠죠. 쟤도 뭐냐면 6차 정보예요. 5차 정보. 다음 뭐가 될까요? 7G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저 통신은 기본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것들이 클라우드, 구름, 그러니까 저장소가 옛날에는 여러분 A 드라이브 디스크 써보셨죠? 안 쓰신 분 없으시죠? 그때 막 되게 첨단이었고, 그 다음에 와, CD가 나왔네? 그 다음에 막 외장하드가 나왔고 그랬는데, 자, 클라우드는 그런 것이 없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하시는 그 네이버 메일박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저장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정보들을 쉽게, 그리고 저장할 수 있고, 또 뭐죠? 아무 때나 접속하면은 정보를 내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구나. 저런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율주행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좀 졸리기도 하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KT에서 홍보 영상인데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아, 그럴까요? 나오네요. KT5G 자율주행이라면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순간에도 안심하세요. 5G가 차와 신호등을 연결해서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 마세요. 5G가 차량 간 실시간 정보 공유로 돌발 상황도 미리 알려줄 테니까요. 돌발 상황도 미리 알려줄 거예요. 고정밀 위치 측정으로 더 정확한 KT5G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판교에서 만나세요. 와이파이 오늘의 5G KT. 좀 모아질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자율주행 되는 원리 아세요? 정리되셨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센싱을 기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저 앞에 섰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쓰세요. 뇌에 내려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쓰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센싱이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아까 보면은 앞차와 뒷차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신호를 송수신하게 되어 있고요. 기지국에서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율주행이 안전할까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안전할까요? 자율주행? 아니면 사람?
이 자율주행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큰 사고 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통사고의 큰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뭘까요? 신호위반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근데 얘 자율주행은 그게 될까요? 얘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얘는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서 차에다가 모든 그 차들한테 빨간불이야라고 신호를 쫙 보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차 뽑으신 분 계세요? 요즘 자동차도 반자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이거를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것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을 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요즘 차를 사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반자동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막 하고 있으면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지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막 깜짝 놀라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선도 제가 좀 이렇게 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자꾸 저를 이쪽으로 밀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이제 차 선에 이제 그 센싱 때문에 얘가 자꾸 잘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차선을 센싱하고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센싱해가지고 얘는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도 뭐냐면 통신이 기반으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센싱의 모든 것은 뭐죠? 예. 그 정보통신망 5G, 6G 이것을 통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그래서 센서로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공지능 처음 언제 다가오셨나요? 옛날에 인공지능은 막 만화에서만 보던 거였잖아요. 막 영화에서 보고. 저는 이세돌 구단 때 인공지능 장난 아니겠는데 라고 처음 느꼈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되겠어, 인공지능, 먼 일이겠지, 내가 죽기 전에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뉴스에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장난 아니다. 그럼 저는 인공지능을 그때, 진짜 피부로 체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제 점점점, 이제 인공지능으로 좀 좁혀보면요. 인공지능을 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되면요. 컴퓨터가 누구를 쫓아하는 거죠?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지능이면 사람이 지능인 거고 기계가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에 이름도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처럼 여기서 이렇게 놔야 돼 라고 뭐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돌을 내가 여기다 둬야 되겠다. 이런 결과를 행한 거죠. 액션을 행하게 된 거죠. 근데 과거의 기계들은 어땠나요? 이렇게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었죠. 제가 지금 이것처럼 마우스를 막 움직여줘야지 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사람을 모방할 수 있는 거냐라고 좀 간단히 볼게요. 얘도 학습을 합니다. 기계도. 우리도 뭐죠? 공부하잖아. 지금도 우리 뭐 하는 건가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고 공부 잘해라 막 하는 게 뭐냐면 저 학습을 잘해.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그게 뭐냐면 똑똑해지는 지름길이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러닝을 해요. 사람처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만 분석을 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설문조사 많이 보셨죠? 귀하의 성별은 1번 남성, 2번 여성. 연령대는 몇 살인가요? 1번 20대, 3번 30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호를 이렇게 자기가 항목을 택해 주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정형화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문을 돌리면은 얘가 남자가 70%였고 30대가 많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인공지능은 뭐냐면 비정형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네모만 있는 게 아니죠. 마름모도 있고 사다리꼴도 있고 평행사변도 있고 심지어 동그라미도 있고 이게 막 규칙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기계가 어떻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학습한 기계는 이걸 보고 뭐라고 추론을 하냐면 네모구만. 이제 사람은 당연히 네모잖아. 네모를 얘기한 거잖아. 이거의 공통점은 네모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기계도 뭐냐면 저 그림만 보고도 네모잖아. 아까처럼 네모는 1번, 원은 2번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아도 저것만 보고도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다 고양이거든요. 근데 이 일부분만 봐도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강아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고양이네.
근데 이름은 모르지만 고양이네. 그랬는데 과거에는 기계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없었지만 이젠 기계도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면서 여기에 공통점은 뭔가요? 고양이요. 그리고 심지어 뭐죠? 기계는 더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저 이름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점점.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도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찍고 뭐 MRI, CT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판독을 예전에는 의사가 해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죠? 그 IBM에서 만든 그 왓슨 포 닥터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레지던트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아요. 판독을 더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아, 이 사람 암이에요,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인공지능이 이제 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그림을 보고도 얘가 학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좋은 인공지능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뭐냐? 첫 번째,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아까 그 왓슨이라는 그 기계가요, IBM에서 야심차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초기에?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사들이 협조를 안 했어요. 참, 웃기고 했네. 무슨 기계가 우리를 대신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상 판독을 해서 이거는 뭐 암이고 이거는 폐암이고 이건 대장암이 이런 기본 정보들을 기계에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생전 빨간색을 못 봤는데 어떻게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얘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음악을 한 번도 안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엄마 그건 도레미파 솔라시도지 이렇게 하는 애가 없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기계도 데이터를 많이 가진 회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좋은 양질의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가진 회사가 앞으로는 성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죠? 이런 당연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고 또 뭐죠? 그 결과를 가지고 뭐죠?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물건을 공급하면서 이런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되겠는 거죠. 반대로 데이터가 없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무리 훌륭해도 미래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성패는 바로 뭐다? 누가 양질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느냐. 누구한테? 기계한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성과 네이버가 있어요. 이런 기치로 봤을 때 삼성과 네이버 중에 앞으로 미래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는 정보 습득이 지금도 여러분들 막 로그인해서 하고 검색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도 요즘에는 뭐 IoT에서 많이 개인 정보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이 만약 그런 걸 게을리한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삼성은 하드웨어만 만들어서는 비전이 없는 거죠. 자, 좀 재미난 얘기로 데이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초원인이라는 플랫폼인데 얘가 이제 챗 GPT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라는 건데 GPT한테 성경을 학습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땅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성경을 학습한 AI한테 이제 질문을 넣은 거예요. 근데 얘가 답변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되게 길게 나왔잖아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땅을 사고 싶은 당신의 마음은, 형제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그 기도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뭐 나에게 덕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담한 게 아니고 지금 누구랑 한 거죠? AI랑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교회에서 설교도 누가 더 잘할지도 몰라요? AI가 더 잘할지도 모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얘가 그러니까 정보를 넣어주니까 얘가 성경에 국한된 답을 기가 막히게 내놓는 거죠. 사람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정보가 되죠. 만약에 얘를 불경으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부처님처럼 대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읽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재밌게 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곧 뭐죠? 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정보를 무조건 쓰면 안 돼라고 막아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데이터를 파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지금도 수많은 뭐 배달을 통해서 수수료로 돈을 벌지만 저는 앞으로 배민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켜먹는 음식은 뭐야? 누군 알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배민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되는 거죠? 분석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어디가 최고야, 어디가 아니야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배민은 금방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장사를 해야 되고 창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배민한테 그런 데이터를 살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왜냐하면 그걸 사서 내가 차리는 게 내가 사업을 더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되면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예측이죠? 자, 이 경로로 가면은 29분 뒤에 도착, 저 경로로 가면은 31분 뒤에 도착. 이런 식으로 지금 뭐예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과거에는 없었지만 아이나비 때는 안 됐지만 요즘 티맵이나 네이버 그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되죠? 도로 교통 상황을 얘가 접수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주된 기능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자율주행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운전을 트럭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냐면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또 어떻게 될까요? 빨리 되고 바코드도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찍을 필요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지나가면 다 스캐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달도 누가요? 나중에 드론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어쨌든 물류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민은 알고 있죠. 내가 뭘 많이 먹는지 나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먹은 그 음식을 제가 분석해 줄게요. 띠리링. 당신은 짜장면을 제일 많이 먹네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객 관리. 그래서 저 사람한테 무조건 짜장면 정보 광고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때쯤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 광고를 탁 띄우면 팝업을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에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여행, 뭐 운송 물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자동차, 뭐 소비재 이런 데에 인공지능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군으로 이제 사라질 직업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틸 직업군을 간단히 보면요. 고위험 직업군은 이제 법률 분야.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한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이것처럼 변호사는 가만 있어봐. 제가 상법은 잘 아는데 형법은 잘 몰라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막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막 시간당 페이해가지고 막 상담 막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얘는 변호사 여기 플랫폼에다가 나 지금 뭐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얘가 다라락 딱딱 나올 거 아니야. 당신은 승소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법률 분야. 그리고 회계사도 뭐죠? 세법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야 되는 거고 텔레마케터 지금도 이미 KB에서 텔레마케터 대거 해고했잖아요. 왜냐하면 챗봇이나 자동화로 자동 그 오토메이션으로 이제 상담사 그걸 해주니까 텔레마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니까 운전사 필요 없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로 굳이 공인중개사가 뭐 등기부 등본을 막 해석해주고 뭐 이게 권리 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다방이나 이런 데서 바로 여기는 어떤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뜨면은 그걸 보고 직거래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캐셔. 예. 지금도 마트에 사실은 캐셔가 필요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 공장 근로자, 스마트 팩토리, 전자동화,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아까 AI가 했을 때 제일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나운서라고 해요. 아나운서 지금 이제 사람 모양을 가지고 사람이 뭐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를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막 새벽 뉴스 뭐 저녁 뉴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감독님 계시지만 근데 과거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되게 되거나 아니면 뭐 딥페이크 영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성 이미 다 되니까 아나운서나 기자들도 당연히 AI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 디자이너, 미술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고위험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쪽으로 보내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험군은 이제 치과의사, 뭐 간호사, 과학자, 예술가, 헬스 트레이너, 초등교사, 레크레이션 강사, 소방관, 성직자. 여기는 다 뭐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사람의 마음, 심리를 건드리는 직업들은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하다. 이쪽은 뭐가 되는 거죠? 고위험군은 공통점이 뭘까요? 외우는 거, 아니면 막 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거, 이런 족종은 이제 어렵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비즈니스 이제 변화, 그러니까 우리 그 산업 환경 변화를 좀 볼 건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드론이 되게 멀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애들이 그냥 뭐 이렇게 장난감처럼 날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2025년도부터 드론 택시가 상용화된다고 정부에서 2021년도부터 발표를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604조를 편성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30분?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25년도예요. 내년이 몇 년도인가요? 25년도죠. 과연 실행될지 눈을 크게 뜨고 볼 일입니다. 자, 드론이 이제 뭐예요? 드론이라는 게 이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드론 택시를 타고 부산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좀 체감을 위해서 뉴스 그냥 잠깐 간단하게 볼까요? 올해 전남 오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여의도와 잠실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가는데요. 물론 넘어야 할 장도 많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헐크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 드론 택시입니다. 상용화된다면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입체용량과 정책, 교통관리 등 5개 분과로 나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체, 인프라, 교통관리 등 유해인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준비 체계로 전환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체 안전성을 비롯해 통신망과 호흡 등을 검증할 사업 일정 도착했습니다. 우선 오는 8월 전남 고흥에서 뛰어본 뒤 내년 7월부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옵니다. 안전을 위해 아라뱃길을 시작으로 한강변을 따라 운행한 채 여의도와 잠실을 거쳐 수서까지 올 예정입니다. 주목받는 미래 신사업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드론을 포함한 비행체를 아무 데서나 띄울 수 없도록 한 항공법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욕하는 대통령실 반경 3.7km의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어서 강남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구역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대차와 하나시스템 등 대기업이 시속 300km 운행을 목표로 기체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도심 상공을 달기 위해서는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과제입니다. 네, 만약에 드론이 날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밑에는 큰일 나겠죠. 폭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상용화가 결코 쉽지 않고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급부상한 리스크가 뭐냐면 전기자동차 계속 불나잖아요. 이 드론의 동력이 뭐냐면 2차 전지예요. 전기 배터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불이 나거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된다면 드론 역시도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드론이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고 논의되고 대안으로 자리 잡아서 2025년 목표이긴 하지만 안 되더라도 수년 내에 여러분들이 더 늙으시기 전에 곧 드론을 타실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사업군을 추가했어요.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만 하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보스톤 다이나믹스라고 여기는 뭐냐면 전쟁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군이 파병됐지만 사실 뭐죠? 총바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총알바지라고. 그런 것처럼 전쟁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안 나가면 좋겠다. 죽기는 싫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미국에서 만든 게 뭐냐면 로봇 기술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는 그 악조건, 전쟁터가 어떨까요? 지형지물이 막 까다롭고 막 넘어야 될 산도 많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도 이 로봇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그렇게 군사 로봇
그 포커싱을 해가지고 로봇 기술을 많이 개발했던 회사인데 그거를 누가 인수했냐면 현대 자동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이름을 바꿨죠. 모빌리티.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산업 환경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도 바뀌고 있습니다. 건설 지금 사실 우리 예전에 건설 이름 뭐라고 얘기를 불렀죠? 야, 노가다 뛰러 가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막 그 비정형화된 그런 뭐 몸으로 때우고 막 자재도 막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도 모르고 뭐 나사 한 봉지 없어져봤자 표시도 안 나는 막 이런 데였는데 얼마 전에 순살자이 있었잖아요. 철근 넣는지 안 넣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회사, 그 현장에 철근이 얼마 들어간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앞으로 스마트 건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현장에 철근이 얼마가 들어갔고 몇 동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센서가 달리고요. 그리고 보일러 이런 데도 온수배관에도 다 센서가 달리면 이 집에서 한 달에 쓰는 그 에너지량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건설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GPT는 미국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리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되게 비슷한 플랫폼들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교육적으로 좀 이제 포커싱을 해보면 에이드파인더라고 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뭐를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얘 뭐 재능을 발견해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애에 맞는 학습 뭐 계획을 세워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서비스 받아보기 너무 어렵고 이제 받아보려면 대치동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려운데 얘는 뭐냐면 AI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을 이제 학습한 걸 얘가 계속 다 분석을 했다가 얘는 뭐 수학에 재능이 있어요. 아니면 얘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얘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인공지능 그 학습 설계 에듀파이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브레인리프트라고 뭐냐면 예전에는 의대생들이 해부학을 시체를 가지고 직접 했잖아요. 직접 잘라보고. 근데 요즘에는 오큘러스라고 해가지고 VR, AR로 일단 먼저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으로 지금 얘네가 뭐냐면 이 안경을 끼고 지금 얘네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리얼리티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교육에 많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픽이라고 뭐 여러분 아시죠? 뭐 말하는 거, 언어 이쪽에서는 제일 많이 빨려되고 있는데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발음을 AI가 찝어주는 거죠. 굳이 그 원어민 선생님 코칭을 받지 않아도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얘는 뭐냐면 이제 작곡이에요. 작곡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소노라는 플랫폼인데 여기 가서 제가 일기송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는 좀 발라드고 요거는 이제 트롯인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봐보세요. 괜찮은지. 이걸로 제가 이 소노로 여기다가 그냥 한국말로 뭐 일기 관련 주제곡 홍보 주제곡 만들어줘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럼 퀄리티 한번 보세요. 괜찮죠? 소중한 모든 순간들 다 비 오는 날은 어떤 기분일까? 공책에 써내려가 봐. 일기는 재밌어 이거고요.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MG 버전이고 중년 버전을 위해서 또 중년한도 공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롯 버전을 만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좋아요? 저도 되게 그냥 뭐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강의 준비하다가 그냥 한번 해볼까 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일기는 재밌어 적어도 가사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트롯 버전도 딱 중년층에 딱 맞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지금 플랫폼이나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다가와 있다 말씀드리고 이건 조금 약간 제가 이건 이제 그림 그리기 플랫폼인데 제가 이거 원래 그 이제 요청을 한 거는 일기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줘 했는데 제가 막 한국말로 쳐가지고 뭔가 사용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급하게 하냐고 사용 매뉴얼을 이제 안 하고 제가 맘대로 막 한글로 쳤더니 이제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일기 홍보할 포스터를 그려줬더니 이제 애들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일기 슬로건을 넣은 건데 이제 글씨가 좀 깨졌죠. 그런데 얘도 뭐죠? 지금 제가 그 작동하는 방법을 조금만 한 30분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서 한다면은 포스터도 뭐 디자이너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 2017년부터 해마다가 이제 인공지능 이제 분야의 기술 수준과 뭐 이런 현황들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보고지인데요. 올해도 얘가 발표를 했는데 얘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많은데 과연 인간 수준에 얘가 어디까지 따라왔을까 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스탠포드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인간 수준이에요. 보이세요? 점점점점점점. 얘네들이 이걸 넘었다는 건 뭐죠? 인간 수준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 연도예요. 2022년도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빼놓고는 다 웬만한 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사람 수준을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못 넘은 부분은 어디냐? 예. 수학 경시대회 정도의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 빼고는 얘가 뭐죠? 웬만한 시각적인 분야, 언어, 추론 이런 건 다 이미 지금도 이미 사람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저에게는 지금 이건 누굴까요? 우사인 볼트예요. 예, 제일 빠른 인간이라고 하면 우사인 볼트인데 우사인 볼트랑 마티즈랑 하면 누가 이길까요? 마티즈가 이기겠죠. 그죠? 우사인 볼트가 시속 44km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빠른 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폐차하는 마티즈라도 80km는 가죠. 네. 자, 앞으로 인공지능과 사람이 암기나 외우는 그런 분야에서 같이 대결을 한다면은 마치 뭐가 같을까요? 이런 꼴이, 형국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비굴해할 것이, 암울해할 것이 아니라 마티즈를 우리가 운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잘 쓸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지금까지는 되게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렇다고 장밋빛만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GPT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보다 좋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스닥에서 쇼크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돈만 쳐들였는데 수익 구조는 어떻게 환수할 거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인공지능이 지금 캐즘, 위기에 좀 이런 부분들이 봉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갈 텐데요. 그럼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뭐고, 그리고 현황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일기와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죠? 보시면은, 뭐 같으세요? 뭐 유리병, 그리고 PVC,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장점은 뭘까요? PVC가 생김으로 인해서 옛날에 막 유리병에다 저장해야 되고 물 같은 거 막 담으려면 막 그릇이나 도자기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미국까지 운송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저 PT병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가볍고 편하고 막 안 썩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건 좋았는데 얘로 인해서 발생되는 해악적인 부산물이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쓰레기 섬이에요. 바다에. 얘가 안 썩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지금 뭐냐면 쓰레기와의 전쟁, 환경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어요. 자동차 기술을 개발했어요. 좋은 점은 뭐죠? 이동성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았던 나쁜 것들이 발생되는데 그건 뭘까요?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로봇이 장점이라고 하시면 인공지능 장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거 쓰레기 분리수거를 로봇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기 싫은 일, 더러운 일 이런 거 로봇이 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 로봇 계가 최전방에 투입됐대요. 2004년 9월 기사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전쟁이나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나 이런 거에 로봇이 투입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일 거예요. 장점일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학적 부산물은 뭘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알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GPT로 한 번 대화를 하는데 약 한 번 대화에 20에서 25개 정도 질문을 한다고 봤을 때 500ml의 그 생수가 들어가는 그 비용이 그러니까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가동을 하면 열이 발생이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도 불났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근데 그 GPT가 한 번 돌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 빌런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은 환경 빌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AI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물 부족 국가라 사람이 먹을 물도 없는데 이제 이런 어떤 비친환경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으로 보면은 그거예요. 인간이 이제 과연 기계를 작동하는 거냐, 아니면은 기계가 사람을 작동하게 될까? 이제 이 기류에 놓이게 된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 뭐 그거 뭐야? 그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검색해봐. 나도 모르겠어. 검색해봐. 그럼 네이버에서 바로 나와요. 유튜브는 더 친절하게 막 동영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기계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이제 따르게 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시간조차 없는 거죠. 왜? 너무 바빠. 정보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막 쫓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헉, 나 어디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존엄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뭐죠? 기계도 생각하잖아요. 아까 사만다가 자기도 자기의 존엄성을 찾아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로봇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봇을 감방에 가둬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기계가 하게 되면서 그건 반대로 뭐가 되냐면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되게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미래 교육 방향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앞으로의 인간은요, 암기를 잘하는 인간이 과거까지 지금까지 인재였다면 앞으로의 미래 인재는 뭘까요? 어머, 어떻게 얘는 사람답네? 어머, 얘가 인사를 했어. 어머, 얘가 인내심이 있네. 어머나, 얘가 옆 친구를 생각할 수 있어. 어머, 웬일이야, 얘가 편지를 쓸 수 있네. 얘 글을 쓸 수 있어. 어머, 얘가 유튜브 없이도 하루를 살았대. 어머나, 웬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인간성이 있는 애가, 사람다운 애가 앞으로 미래 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방향을 사람다움을 잃지 않도록 이제 가야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중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직업이 뭐라고 했죠? 편지를 대신 써주는 거였잖아요.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일기야말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자기를 만나고 자기 어떤 인간성과 이런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답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도구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일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어플에서 일기 쓰는 어플 되게 많아요. 아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글알 같은 경우에는 IT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죠? 아날로그. 손글씨 대회. 막 손글씨로 쓰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다른 데는, 이제 막 IT 해가지고 어플로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는 계속 그거는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뭐죠?
사실 손으로 쓰는 것만큼은 아날로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생각을 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글씨로만 할 거다. 아니면 무슨 소리야, IT화를 할 거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일기를 발전시키고 교육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IT를 일기화 시켰을 때 만약에 제 일기를 우리 그 이사장님 그 외숙부님이신가요? 80년 동안 일기를 쓰셨다고 했던 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어플에 다 80년 동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분석해 좀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GPT가 당신의 성격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되게 뭐 예를 들면 잔인한 사람이에요 라고 걔가 만약에 내 몇십 년의 일기를 검색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결과를 내줘 버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일기를 안 쓰니만 못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기계가 규정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IT화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날로그만 했을 때는 또 너무 아날로그해서 시대에 맞춰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일기를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될까는 우리 그랄이 앞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 일기 대학도 있고 많은 회의와 노력을 하실 텐데요. 더 좋은 그랄이 되고 더 좋은 일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받을까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네. 네. 인공지능 게 초창기라고 봐야 돼요, 아직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 강의도 듣고 우리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니까 제가 부족했던 그 머리를 갖다가 뻥 뚫어질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장점이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네네. 근데 단점은 거기에 의해서 사람 많은 데서는 또 좀 빌런들도 많고, 요즘에 소말리아라는 국가가 나와서 이상한 일이 하고서 막 크게 이슈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 뭐 물한 그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500ml 네네네. 그걸 인해서 생산이 더 좋아지고 더 사람들한테 환경 문제로 더 고민이 해결이 된다면은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더 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북한이 드론 생산을 갖다가 대폭 늘리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걱정할 것은 좀 더 양심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선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임들이 후손들에게 갖춰져 있거든. 역사를 남겨가지고 뭔가를 좀 전수해 주는 거. 그러려면 또 인공지능 또 사용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의 지금 관건이 뭐냐면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사용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인간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비윤리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법제화시키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일반 소비자들, 우리 대중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좋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예, 맞습니다. 허에서 보니까 영화 봤는데 저기 주인이 남자 주인공이 칩을 갖다 빼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 그런 로봇처럼 행동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학습하면서 계속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부인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쇠는 항상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으로 인간이 사용하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될 숙제이고요. 그게 잘 된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해학적 부산물을 최대한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완화시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